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재택 수업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자, 여러분하고 같이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게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 교재 5장에 있는 자, 시민사회를 위한 교육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 석사 논문 작성하실 때 시민교육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 현재에 있는 시민교육의 방법 이런 것들 좀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영화 엘 시스테마 이것을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매우 감동적이고 그 유튜브에도 보면 아주 짧은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최고의 이제 그 지휘자가 탄생되기도 했는데요. 전과 기록을 가진 11명이 시작한 엘 시스테마는 현재 200개 지역의 지역별 오케스트라와 26만 명의 단원을 거느린 초대형 오케스트라가 되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되었고요. 자, 이 모차르트의 부활이라는 찬사를 받는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도 엘 시스테마의 이제 일원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바이올린을 만지작거리던 코 흘리개들이 어떻게 세계가 주목하는 오케스트라가 되었는지, 결국은 이 문화예술교육의 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스타보 두다멜을 어떤 사람인가 유튜브에 치시면은 그 지휘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상 퀴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한번 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것은 제가 구글에서 따온 이미지이지만 어떤 신뢰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뭐 자유라든가 평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간다, 법을 준수하는 법치국가를 만든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을 받는다, 그 다음에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기회평등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자본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 이러한 경제적인 자본과 문화적인 자본을 기반으로 해갖고 많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소셜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불평등 사회가 아닌 모두가 어떤 자신의 그 능력을 개발한다라든가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을 이 시민사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대상 집단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보통 우리가 이것을 타겟 그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지식 생산 공작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시민사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독일에는 시민사회 뭐 교육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지? 그래서 늘 굉장히 좋은 샘플, 뭐 이데알한 이런 샘플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데, 이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 공장, 지식 생산 공작소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위 말해서 개혁가들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넣는데요.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시민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려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은 봉사를 하거나 남을 돕는 거를 배우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태도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민교육을 잘 하고 있는 학교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아, 시민교육의 개념은 이런 것이구나. 시민교육의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그 개념을 꼭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의 120쪽에 보시면 대상 집단 중심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겟 그룹 베이스드 러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1700년도에 이제 문헌에 보면은 유럽에서 가장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그 여자들이라고 봤어요. 소녀들. 그 다음에 농부라고 봤어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몽 교육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이광수의 소설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대학생들이 그 농촌 계몽 운동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계몽 운동은 사실은 1700년도에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무슨 러시아에 또 뭐 분화불어 운동 해갖고 농촌 계몽 운동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한국에도 이제 정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교육 기회가 적었고 또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도시의 사람들보다는 농부들이 교육에서 소외가 되었다라고 봤습니다. 자, 1800년도가 되자 시민 독서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이 시작이 되는 맥락과 유럽에서 평생교육이 시작되는 맥락의 약간 다른 점이 바로 그거죠. 자, 외국에는 성인들을 지원하는 법이 있대. 보고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199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사실은 탑다운 식의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유럽에서는 이게 수공업자들이 노동자 교육을 자기네들이 이제 도제 교육을 하게 되면서 단체를 만들고 자, 우리도 좀 더 잘 살려면 귀족들처럼 우리도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하면서 이 독서 클럽을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헌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이 1800년도 이쯤에 이제 많은 유럽의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교육의 권리와 복지의 혜택을 달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정부가 할 수 없이 그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교육 기회를 보장을 하고 복지를 제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 속에서 노동자들이 쟁취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그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50년도가 되자 독일의 콜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이 콜핑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핑은 뭐를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그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이 도시에 와갖고서는 이제 이게 무슨 그 마이스터한테 가서 직업교육을 배우잖아요. 이럴 때 이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콜핑이 이제 지역 유지들을 그 설득해갖고 그 이 아이들이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콜핑 그 기숙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가면 아직도 콜핑 기숙사가 이제 전 지역에 있어서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또 뭐 직업 교육을 받는 이러한 학생들인 경우에 이 콜핑 하우스에 가서 숙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싸게 이제 숙식을 하면서 직업 교육이나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콜핑 기숙사가 아마 전 지역에 독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룬트비가 농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교육을 시작해요. 자, 평생교육, 이제 덴마크의 그룬트비가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또 이 하르트코트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사회민주주의 교육과 여성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어떤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너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안 되고 이 공동체 교육이 강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교육 기회에서 소외가 되었던 여자들, 여성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920년도가 되면서 현대적인 직업학교, 직업교육이 시작이 되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귀환자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민대학에서 성인교육이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1919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의 평생 교육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이제 시민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1919년,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도에 시민대학에서 그 실직자들,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뭐 불구가 됐던 뭐 전쟁 귀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민대학의 역사가 2019년도에 10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모든 시민대학에서 큰 축제가 있었고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2차 세계대전이 되고 1960년도가 되자 미국의 인권운동, 히피운동, 유럽의 68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야,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권운동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쿠바에서는 이제 체게바라라고 하는 이제 혁명가가 나타나서 또 혁명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자, 1970년도가 되자인데 소외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성인 교육, 평생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요. 이때 또 미국에서는 여성 해방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80년도가 되자 실업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증폭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79년도에 이 오일 쇼크 해갖고서는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는 장기 실업자, 뭐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권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자, 1990년도가 되자 이제 안정적인 이런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이 볼로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직업교육과 볼로냐 프로세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볼로냐 프로세스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가 급격한 사회 변동을 하게 되면서 계층 상승을 이동을 위한 직업교육 이것을 모든 나라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학교에 뭐 자유학년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볼로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게바라도 1960년도에 이제 쿠바 공산주의자로서 흑인 인권운동 이런 것들을 펼쳤고요. 환경보호, 또 여성해방운동, 교육의 민주화, 그리고 이제 교육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학교가 탑다운식의 권위적인 교육이 아니라 또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상 집단 중심의 교육 방법은 자, 그 교육 방법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외 계층의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치적인 능력을 함양하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때부터 이 대상 집단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정치가들이 알아서 향상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소외 계층이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 주시오라고 하는 정치적인 요구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함양시켜야 된다라고 봤고요. 또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불이익이 계속해서 영속이 되고 있는데 소외 학습자 집단에게는 이러한 정치 교육을 시켜서 그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불평등, 그 다음에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소외 계층이 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대상 집단 중심의 교육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시민교육 한다라고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 평생 교육의 방법은 굉장히 이 프랙티스 실천 중심적이에요. 행동 중심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교육과 그 유럽에서 하고 있는 실천 중심적인 시민교육을 비교해보고, 자, 이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논문으로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상 집단 소외계층들에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직업교육 시키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스스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무래도 이 갈등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게 돼요. 여자들이 가정생활, 양육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면서 여성들은 이제 집에서 되게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재화도 축적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서양도 그 이혼한 여성들 이런 대상들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한부모 가정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대상 집단 중심의 교육 방법,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교회나 노동조합 또 각종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소셜 워크, 소셜 서비스 러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유럽의 평생 교육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소셜 파트너, 사회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면서 결국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고 누군가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소외 계층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원해 가는 것이 이 대상 집단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건강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안전, 환경, 인권, 기부, 학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 집단 소외 계층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유럽의 평생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에서는 영양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것이 완전히 이게 빠져 있죠. 자, 이 대상 집단 중심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또 이들을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배경, 뭐 이 무슨 결혼 여부라든가 또 아이들의 여부라든가 또 어떤 아이는 이러는 가정 속에서 사교육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이 부모도 문제지만 아이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이. 그래서 이 대상 집단의 어떤 타겟 그룹을 지원할 때는 이 촉진자, 패실리테이터, 헬퍼, 서포터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의 대상자는 모든 소외 집단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소외 집단이 대상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 수혜자가 되어야 될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직업을 안내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이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 이런 것들. 소외 집단 교육의 목표는 임파워먼트입니다. 임파워먼트. 또 학습 목표를, 비전을 공유를 하고 학습자 집단을
지원하려면 태도나 언어 사용 양식이라든가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가 학습의 의미를 파악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또 학습자 요구에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이 될 때 성공적인 수업, 또 성공적인 인파워먼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소외계층 집단 모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소외계층 모두가 이 프랙티컬한 이러한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대상 집단 중심의 교육 방법은 교육 소외자를 줄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이 대상 집단 중심의 교육, 또 시민 교육을 하기 위한 그 독일의 방법은 지식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식 공장. 자, 이 지식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유럽에서 환경과 평화 운동이 확산이 되고 이때 새로운 사회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위기를 예방하자, 이런 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일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휴식을 찾고 또 이 휴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식 공장에서 함께 학습하는 것. 그래서 이 가장 적극적인 휴식은 학습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개인은 열린 사고를 통해서 네트워크화 되어야 되고, 인간성을 회복한다, 근본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일과 복지의 동반 성장,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성찰, 개선, 이런 것들이 실천으로서 중시가 되었고요. 사실 이제 그 독일에서 이 지식 생산소가 이제 Zukunft Werkstätt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Future Shop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퓨처 숍에 관해서도 좀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지식 생산 공작소 운동의 주역은 융크와 뮬러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60년대에 그 독일의 68 학생 운동을 이끌어 나간 그런 혁명가들이었어요. 자,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금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생존을 위한 새로운 판타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 공동체 생활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워크숍을 진행할 때 판타지를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공동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는 프랙티컬한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제를 선정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셀프 헬프 그룹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입안 1, 2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원이 병을 만든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자전거를 타야 된다. 그 다음에 데스쿨링 소사이어티 하면서 학교 중심의 사회에서 변화해서 좀 더 진보적인 사회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식생산 공작소의 워크숍 단계를 제가 준비 단계, 비판의 단계, 판타지를 많이 만들고 디스커스하는 담론의 단계를 통해서 실천의 단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실천의 단계 속에서 자조그룹을 만들고 결국 인파워먼트 시키는 것, 이런 것이 이렇게 인파워먼트 시켜야 독일에서는 이게 시민교육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희망 제작소가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에 보면은 이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이 과거에 상임이사가 되면서 이러한 희망 제작소를 만드셨는데, 실제로 희망 제작소가 만들어지는데 독일의 이 지식 생산 공작소라든가 독일의 후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이 희망 제작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희망 제작소의 모든 컨셉은 독일의 한 그 사회재단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박원순 씨가 이러한 시민 운동을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양한 교육 방법을 쓰자. 자,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국은 인파워먼트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타겟 그룹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서 지식 생산 공작소에서 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외 계층과 그 소외 계층을 지원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장에서 그 실천적인 어떤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지원해내고 실천을 통해서 인파워먼트 시키는 것까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